자, 이제 3강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공무원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본격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3강의 핵심은 5분 스피치입니다. 국가직 그리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시험이고요.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일단 짧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올라가기 위한 논술 시험 중에 자료 제시형이라는 거하고 좀 일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국어 시험도 잘 보셨고 또 그 이외에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논리와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전체적으로 지난 시험들에서도 보니까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좀 무난한 문제와 예상 가능한 문제와 패턴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어떤 애국심이나 단순한 국가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물었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대체로 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직관과 관련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정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5분 스피치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고 또한 이 5분 스피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면접 때 세부적인 자료로 활용되니까 역시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도 보면 5분 스피치와 관련된 예상 문제 또 실제 그렇게 스터디 때 준비했던 합격생들의 어떤 연습용 답안을 제가 사례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말 끄적끄적 하면서 자기만 알아보기 쉽게 일단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자료가 확보가 되고 5분 스피치로 발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다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5분 스피치와 관련된 보도자료 중에서 핵심은 공직가치, 그래서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로 귀결되어야 될 것이고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미 5대 평정표에도 있었지만 의사 전달의 정확성이나 아니면은 논리성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발표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말을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기승전결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는 핵심부터 말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라든지 핵심은이라든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핵심을 말한 후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나열해 나가야만 주제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기승전결, 기서결, 서두본문, 결미, 서론결론, 서론본론, 결론이라는 일반적인 3단 구성도 있고요. 기승전결 같은 4단 구성도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잘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주제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를 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정확한 발표를 위해서는 속도 이야기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 속도와 관련해서는 1분에 보통 한 200에서 250자, 200에서 250자라는 것은 보통 한 패러그램, 국어의 지문으로 보면 한 단락 정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문 독해에서 한 단락 정도, 가나 다 할 때 가 정도의 길이가 1분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말하는 속도 정도, 물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빠른 것은 있지만 뉴스 아나운서의 원고 읽는 속도면 좋다고 했고요. 또박또박 명료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애국심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게 실제 이제 예시 답안이에요.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 결과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청렴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도 청렴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8대 의무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선서의 의무, 친절의 의무, 청렴의 의무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청렴성이라는 것도 돌아오게 되면 김영란법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이 지녀야 할 자세로 간다면 그런 청렴한 부분들이 깨끗한 부분들이 그래서 불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실제 이제 10분 이상의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진 뒤,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5분 이내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핵심을 압축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경험이나 사례와 함께 가는 사례 제시형, 경험 제시형이라고 하면서 조건에 들어가야 더 구체화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10가지 대비법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 등이 있어서 여러분 자료 제시했으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정약용 이야기, 우리 목민심서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라는 책의 일부를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고전의 정약용이지만 현대 사회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이제 유추라고 하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와 실현 방안, 어떤 주제이든지 뭐가 들어간다? 방안이 들어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또는 모 부처에서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직 가치. 사실은 뭐 최근에 보니까 여성 소방관을 따로 선발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차별이냐 역차별이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자체도 어떤 직렬, 뭐 예를 들어 전산직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어떤 직렬에 한해서는 오히려 뭐 남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적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니까 일반적인 양성평등의 개념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성들이 많은 직렬에서는 양성평등 때문에 오히려 덜 뽑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직렬에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성별에 따라 있기는 합니다. 뭐 소방관도 마찬가지로 여성 소방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될 수도 있고요. 남성에 대한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여성에게는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관련되는 현상이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로 역시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역시 모 부처 주무관이 업체 평가 과정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공직가치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알겠죠? 그래서 역시 계속 공직가치와 어떤 방안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이 최근 국가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5분 스피치와 관련된 주제였다라는 걸 꼭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대비법을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헌법가치, 올바른 공직자상, 그리고 공적성, 봉사, 헌신, 청렴 등 여전히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과 관련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애초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5분 스피치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공직관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역시 한 52개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나 성실하지만 결국 성실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냐? 그만큼 진실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열매실자니까 결실을 낼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실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의 위기도 있었고 그걸 이겨내서 성실하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합격하신 거고요. 그 성실이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세에서도 보이고 말에서도 보이고 가치관에서도 보이고 긍정의 신호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실하다, 나는 성실하다, 잘해낼 수 있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다. 내 삶 자체가 그래왔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뭔가 임용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부서를 옮긴다거나 조직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선발해놓고도 결국은 다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역시 청렴, 친절, 비밀유지, 복종, 품위유지 등등까지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자, 소신, 봉사, 사명감, 긍지, 자부심, 보람, 배렴, 타협심, 경청 역시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이 경청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잘 듣는다. 항상 우리가 오너가 되고 CEO가 되고 그러면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경청하겠습니다. 선배들에게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제가 일을 해낸 후 그래도 잘 모르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야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왜 여기에 투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앞으로도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선배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잖아요. 과거의 기회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의 기회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준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결국 더 좋은 사람이 붙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신 분들일 거고요.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다 만 부분들이 이제 뒤쪽으로 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취적인 자세.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시작했을 때 전 아이 또래의 같은 남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학원에. 그때도 학원에 뭐 선생님들이 한 2, 30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복사기 고치는 거. 그다음에 정수기. 지금도 우리가 정수기 중에서 이렇게 통을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꽂아야 되는 그 정수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구입을 해서. 근데 남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시켜요. 그게 누구냐? 접니다. 정 선생 이것 좀 해줘요. 정 선생님 이것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남자 선생님이든 여자 선생님이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요? 제가 무조건 합니다. 저도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쁘지만 복사기 다 열고 손에 묶고 토너 교체하고 종이 걸리면 이쪽 저쪽 열어서 다 꺼내야 되고 다시 종이 조각 한 조각만 있어도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복사용지 넣어야 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물통 가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들으면 막 물 막 쏟아지고 그렇거든요, 실수하면. 근데도 딱 거기 통에다 맞춰야 되니까 규격 안에다 딱 넣어야 되고. 그럼 되게 좀 희열이 와요. 내가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것을 뭐 어떤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 기꺼이 했다는 것, 막 생색내고 자랑하고 투덜거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만두고요. 다 전문가가 되지 않았어요. 뭐 누군가는 됐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그런 일부터 성실하게 해왔으니까 제가 먼저 했고 제가 나서서 했고 진취적이었다라는 자세가 지금의 저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자기 개발이라는 것 또는 혁신,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말보다는 제고한다. 알겠죠? 경쟁력도 두 가지거든요. 자기 경쟁력이 있고요.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히 뭐 돈을 모으는 게 재테크, 아파트를 사고 뭐 땅을 사고 이런 게 재테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재테크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신의 경쟁력이 확보될수록 사회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 그것이 쳐들어 높인다, 제고하는 것이 됩니다. 전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이제는 뭐 대기업들도 시간 주 52시간 근무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칭찬받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큰 효율을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심신, 스스로의 자기 관리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프로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건강 관리.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이러면 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 건강 관리 중요하고요. 물론 그 이외에도 정신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때가 묻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했던 영혼들이 뒤로 가면서 사회에 영합하고 퇴색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나이 든 국회의원들 보면 많이 알아요. 되게 젊은 시절에는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뭐 4.19 세대의 혁명가 뭐 어떤 운동권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 결국 비슷하더라, 똑같더라, 때 묻었다 이렇게 좀 아쉽게 우리가 평가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시 사회적 부가가치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잖아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거듭 이윤을 창출하는 거지만 공무원 사회가 무슨 이윤 창출의 기업도 아닌데 그러면 사회적 부가가치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려는 것처럼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요. 역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리는 바의 권리와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의무가 있으니까. 또 아까도 언급했던 공복, 이게 노비 복자를 쓰는 건데 종이에요. 종복자인데 나라를 위한 종이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되 공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은 역시 특수성도 있고 뭐 보편성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쓴다는 점에서는 되게 특이한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 자신을 위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니까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표현 썼습니다. 아까 사회적 부가가치 이런 이야기를 또 줄여서 사회적 가치, 올바른 가치관이 오래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단순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가치 있느냐라고 보는 관점,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또 개인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고취하고 드높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역시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답은 하나잖아요. 제도적인 개선. 함께 동일한 건 뭐예요? 의식의 전환이죠. 이것도 저는 지금 오늘 3강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참 범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리죠.
자, 그렇다면 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범주화할게요. 첫 번째는 개인의 의식 변화라는 거예요. 의식 변화라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 조금 점진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이죠. 누가 시켜서 하고 때리니까 하고 법으로 정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바뀐다. 마치 우리가 데미안의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처럼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야만 한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 전환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점진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천천히 바뀌겠지, 사람이 언제 철들어 죽기 전까지 철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now and here, 당장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당장 제도 개선을 해서 내일부터 시행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은 법적입니다. 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라이놀튼 리버에 의하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했었죠.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사회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국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제도를 보완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죠. 제도적 개선 또는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원칙과 융통성 역시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큰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쪽에다 적어 볼게요. 크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 맞아요. 다만 원칙대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을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융통성으로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전제는 원칙이 맞아요. 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면접에도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 면접에서도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원칙만 고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융통성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이게 면접 문제였는데요. 이런 예들, 뭐 학교, 그러니까 교행직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에어컨을 학생들에게 한여름에 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에어컨을 틀면 학생들의 열기가, 몸의 열기가 많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정 온도를 내려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지만 최근에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형 마트 같은데 학교 건물, 당연히 공공 건물 말할 것도 없고요. 적정 온도를 몇 도로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26도에서 28도. 보통 뭐 27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간. 아니면 26도에 맞추자, 이렇게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26도라는 거는 어때요? 한여름에 막 30몇 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원하죠. 근데 또 거기다 26도만 맞춰 놓으면은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좀 땀도 나고 이렇게 습도도 높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1도만 낮춰도, 사실은 그냥 조그만 개인 자영업자들은 막 20도에도 맞추고 집에서도 막 20도, 22도 막 더 낮춰서 맞추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적정 온도를 1도 낮추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게 원래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1도를 낮춰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원칙에 위배된 거죠. 왜? 26도로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26도인데 1도 낮춘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1도 낮추고 24도, 23도, 22도 거기에서 결국은 법이 조그만 손가락 구멍처럼 났던 뚝이 이제는 뻥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융통성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잘못된 답안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런 답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6도를 맞추되 학생들이 많이 더워하니까 부채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각각 손 부채를 지급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으로 하겠다.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위험하답니다. 왜 위험해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답이잖아요. 부채가 한 사람한테 하나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전교생에게 이것이 작은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선심 형태를 쓰듯이 포퓰리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듯이 막 펑펑펑 예산을 퍼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지켜지는 것인데 거기에 마음대로 뭘 지급을 한다든지 더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막 더 설치하고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원론적이지만 이제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26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예를 들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준다든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그게 뭔지는 사실 몰라. 왜냐하면 추상적인 문제에 추상적인 답밖에 안 되잖아. 26도에서 안 된다고 하고 뭐 덜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얼음을 어떻게 더 놓아둔다든지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서 뭐 식물 같은 걸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최선인 거지. 너무 오버해서 무슨 뭐 정치가들이 한마디 하면서 막 예산을 끌어오듯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예시의 사례는 뭐예요? 첫 번째 선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일단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과 유연성은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할머니가 음료수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고마워서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잘 받고 저희가 다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먼저 드시고요. 민원인들과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법에 어긋나요. 다 가져가세요. 우리 절대 안 돼요. 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 자,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던 주권 재민의 원칙도. 또 시대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라고 앞에 인사혁신처의 이야기에서도 있었잖아요. 시대의 흐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되고 지금 임용이 되지만 추후에는 10년 후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떤 사회가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무슨 사회가 된다고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2030년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20% 이상이 되면서 일본은 이미 뭐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늙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동력이 떨어져요.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 연금에 의지하거나 그게 아닌 분들은 젊은 세대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생겨요. 또 결혼 정년을 지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제 아버지 부양해야 되고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부양해야 되고 할머니까지 같이 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때가 때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디플레이션, 즉 불황 속에서 물가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불황인데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의 미래를 보고서 초고령 사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러면서도 뭐 사회 복지가 분명히 강화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국가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가난 문제를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가족관계의 관계에서 약간 그 자격화가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자격시험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버지를 좀 더 돌봐줄 수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좀 돌봐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가족애가 강하니까요. 자, 이렇게 공직관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52가지를 가지고 설명했고요. 자, 보통 발표 전에 이제 검토 시간이 주어진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역시 공직관과 관련 핵심 키워드를 더 크게 보았지만 이미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라고 했고요.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글로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천자 내외. 그러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900자에서 1100자는 돼요. 근데 그게 글자가 넘어가는 순간 바로 감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5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유연하게 5분이 초과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략을 131 전략이라고 했어요. 1분, 3분, 1분. 1대 3대 1이라는 이야기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3단 구성을 통해 다만 첫 번째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노래 듣기, 음악 듣기도 보니까 첫 1분 정도만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 1분 안에 강력하게 나와야 계속 듣고 싶고 돈을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뭐야 비슷해, 음이 별로 안 좋아, 노래 별로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 듣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도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 표의 핵심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Q&A를 그대로 말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Q와 A가 일치할 수 있도록. 즉 A에 대해서 말하고 B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A는 무엇이며
B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답을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멀리 갈까 봐 그래요. 주저주저하고 제가 봤는데 확실하지는 않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막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요. 이렇게 꼭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자기는 솔직한 거거든요. 솔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분에는 군더더기 없이. 이 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든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하여서 공직관과 연결하면 왜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추라는 말과 뭐뭐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대로 말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 고급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렬한 첫인상 결론부터 말하고 핵심으로 말하고 또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명언이나 좌우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